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느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네. 맞겠죠? 교황 아니세요? 맞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최근 헌금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대요. 예. 외신들이 이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교황청 산하 청소년 교육재단에 1666만 6천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더니 한 1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걸 기부를 했대요. 근데 아니 이렇게 기부를 많이 받았으면 교황이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고맙다 뭐 이런 치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교황이 이 돈 당장 돌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자나 거지나 검은 돈이건 깨끗한 돈이건 고귀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왜 교황은 이거 돌려보내? 게다가 이런 음모론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까 1666만 6천 페소. 6이 너무 많이 나왔죠. 6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마의 숫자. 그러니까 기독교나 뭐 이런 데랑 안 어울리는 숫자라고 해서 교황이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 666을 싫어해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대요. 예전에 왜 공포 영화 오맨이라고 있잖아요. 오맨? 오맨. 아, 거기 보면 6자가 자주 나오죠. 그런가요? 저 그 영화 무서워서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아무튼 교황이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돌려보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나온대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교황청 산하 이 재단은요,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재단이래요. 근데 이쪽 남미가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 당연히 이 재단도 살림살이가 엄청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재단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후원금을 요청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옳았구나. 요번이 기회다. 바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를 받자마자 교황은 이 재단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 돈 당장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교황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재단은 그들에게 한 푼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사제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은 부패로 직행하고 있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에 막 올라섰다. 너무나 질책을 심하게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이분이 좀 문제가 있대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취임한 이후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요,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했대. 가스요금도 올리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마크리 대통령이 중도 우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은 올려야 되겠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지. 공공요금 올리는 걸로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죠.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교황을 등에 업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꼼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교황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세탁을 하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 당연히 그 얘기를 알고 있죠. 그러니 이 공공요금 인상해가지고 걷어온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부자들한테 걷어온 세금이면 받겠지만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황이 한 이 얘기가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재단이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바꾸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교황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이 즉석에서 팀을 짜서 동네 공터에서 즐겁게 공을 차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하지만 유명 경기장을 빌려 대단한 챔피언십을 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야. 네.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만들겠다면 찬성하지만 단순히 프로축구단 유명한 선수들
뭐 예를 들어 메시 같은 선수들 끌어다가 경기 벌이는데 돈 쓰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안 그래도 그 코파 아메리카 맞죠?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칠레한테 지니까 메시가 이제 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 알고 봤더니 아르헨티나 협회가 온갖 부패로 너무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생각나는 거야.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많죠. 세금도 지금 공공요금 엄청 인상하고 있잖아. 근데 교황한테 헌금은 안 하잖아. 교황한테는 헌금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 부자들 예를 들어 재벌 죄만 지으면 갑자기 헌금하겠대.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나 봐.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네 재벌 그룹에 또 다른 재단에 기부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자기들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그 재단에 돈을 넣잖아요. 아무튼 교황의 이런 발언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재벌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듣겠죠? 그렇죠. 뭐 교황은 교황이고 우리는 속물이고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무튼 이 시대에 이런 교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참고로.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죄로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참 끔찍한 조사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뭔 얘기냐면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 한개 가구가 1년 사이에 4만 곳이나 늘어났대. 예. 곧 망한다는 거지. 그런데 4만 곳 늘어나서 도대체 얼마나 될까 봤더니만 한개 가구가 무려 134만 가구나 된대요.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은 약 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곧 빚을 못 갚을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거든요. 금융안정보고서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개 가구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34만 가구, 전년 동기 대비 4만 가구나 늘어났고요.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비율도요 29.1%래요. 그래서 1년 전보다 0.5%포인트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한개 가구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 한개 가구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순금융자산이요, 마이너스인 동시에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초과하는 이런 가구를 뜻한대요. 예. 한마디로 단기에 빚 갚아라 이런 채무 상환 요구가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이거 처분하고도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나 차를 당장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가구를 한개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당장 빚 때문에 집이나 전세 빼버리면 어디서 살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시장 금리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향후 시장 금리가 올랐을 때 이 한개 가구의 부채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개 가구 비중이요, 지금보다 9만 가구가 늘어난대. 이야.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요 2.7%포인트가 상승해서 31.8%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브렉시트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늦춘다고 하지만 연말에는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한계 가구들은 더 늘어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네요. 예, 숫자 1이 달라졌을 뿐인데 피를 보는 숫자는 9만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만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방은 죽 썼다는 얘기죠. 국민은행이 오늘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말보다 1.13% 상승을 했네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0.37%, 그러니까 3배가 넘습니다. 오호. 경기도만 보면 0.55%네요.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1.19, 울산 0.94, 광주는 0.01, 반면에 대구는 마이너스 1.7, 대전은 마이너스 0.03. 아니 대구는 TK의 중심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대구가 빈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편 전세 시장에서는요, 수도권에서 저금리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물건이 부족해. 오호.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세값이 강세를 유지했죠. 그런데 지방은 신규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전세 시장이 숨통을 틔웠는데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률은요 1.89,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죠. 이것도 전국 평균을 더 넘어섰군요. 예, 경기가 1.28, 인천이 1.81.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경기도, 수도권, 서울 요쪽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하반기는 어떻게 된대요? 정부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허.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분양시장은 주춤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부동산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공매도 말은 들었지만 도대체 공매도 누가 하고 있는지 예. 이게 실체가 안 드러났었잖아. 그런데 조만간 공매도 세력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공매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설마 공을 파는 건 아니죠? 아이, 그렇죠.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걸 미리 예상해서 예. 자기가 갖지도 않는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는 거야. 옵션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팔아버리고 일정 시점에 그걸 다시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파는 시점보다 주식이 훨씬 떨어졌으니까 그 차익을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거 도박 같은데요? 약간의 도박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공매도를 누구나 함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세력이 있다. 이게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걸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금융감독원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요, 공매도 공시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는 누가 공매도를 했는지 베일에 감춰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시한은요, 보고 의무 발생 시점, 그러니까 공매도 한 시점일 것 같아요. 이때부터 사흘 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받자마자 한국거래소는 이거를 공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를 더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효과를 발생을 시켰거든요. 예. 떨어질 걸 예상하고 미리 다 팔아버리니까 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주로 공매도 하는 데들은
자산운용사, 돈이 있는 데들이 하겠죠. 흔히 말하는 기관이군요. 그렇죠. 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에 유아무아 넘어가다가 워낙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든 것 같은데 아까도 보세요.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 0.5% 이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이것도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이 0.1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0.5 미만 이 물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증권사들은 이번에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 주식 안 할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유가요. 너무 안 팔린대.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유 판매 80%가 가공유로 소비가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그렇죠. 하얀 우유 이런 거보다는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와 같이 가공을 해야 그나마 팔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편의점 CU가 최근 3년간 우유 매출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우유 매출에서요. 가공유 비중이 해마다 증가를 했는데 올해 들어 처음 80%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개 중 8개는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나나 우유가 가장 많이 먹겠죠. 그런가? 최근 가공우유는요. 초코, 딸기, 커피, 바나나 맛 외에도 멜론, 수박, 허니, 토피넛 다양한 맛이 등장하고 있대요. 아니 커피나 바나나 맛은 알겠는데 수박 맛 우유도 있어요? 그런가 봐요. 이거는 한번 먹고 싶네요. 그리고 심지어 믹스 너츠 맛, 아보카도 맛 이런 것도 있대요. 예. 오호. CU에 따르면요. 최근 흰 우유의 소비 침체 속에 가공유가 전체 우유 시장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공유는 흰 우유와 달리 변신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맛, 용량, 디자인 역시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흰 우유는 워낙 이제 고리타분하다. 이제 안 먹겠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군요. 저희 애들도 보면요. 시리얼 타 먹을 때 말고는 흰 우유를 잘 안 먹고 바나나, 딸기 우유만 먹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몸에는 흰 우유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박 PD는 최근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개념이 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절밥상 이런 데는 갑니다. 계절밥상도 패밀리 레스토랑인가요?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족이 함께 가면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네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예전에는 고급 외식의 아이콘으로 불렸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특히 저희 대학 다닐 때는 평상시에는 한 번도 못 가죠. 미팅할 때 여자친구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때 한 번 가는 거.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통용되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런 아웃백 같은 거. 그거죠? 그렇죠. 아무튼 패밀리 레스토랑 한 번 가는 게 진짜 큰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대.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봤더니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일보가 신한카드에 의뢰해가지고요.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맹점 수와 매출액 증감률 이런 거를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지난해 전 업종을 통틀어서요. 매출과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래. 지난해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은요. 1년 전보다 무려 25.5%가 감소했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패밀리 레스토랑은요.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줄곧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유독 매출 감소폭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계절밥상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웃백이나 TGI 이런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반조리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반조리 제품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살도 많이 찌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그닥 좋지는 않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계절밥상 이런 데는 일단 채소가 많아요. 그리고 한식 위주고 그러다 보니 웰빙, 요즘 분들은 웰빙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혹시 이 얘기 박 PD 얘기 듣고 우리 계절밥상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 그쪽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한국일보 보도 내용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다시 한국일보 보도 내용 쫓아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 닫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맹점도 엄청 늘어났대요. 지난해 가맹점 수가요 무려 37%가 감소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10개 중 4개가 닫은 거야. 아이고. 그러면 패밀리 레스토랑 말고 또 다른 데들은 어떤가 봤더니만 패스트푸드, 도넛, 아이스크림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나 매출도요 줄줄이 하락했대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맥도날드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도대체 왜 그럴까?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다이어트, 웰빙 열풍이 불면서 칼로리가 낮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아까 박 PD 얘기가 맞죠. 네. 그러니까 계절밥상처럼 야채 많고 좀 건강식이 많은 그런 음식점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도넛, 패스트푸드 이런 걸 거부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앞으로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요 트렌드 변화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기대했던 멋진 차가 아니네요. 도대체 자동차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현대 기아차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박 PD 맞아요? 박 PD가 현대 기아차를 칭찬할 리가 전혀 없는데? 근데 저희는 또 항상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끝까지 들으셔야죠. 물론 기아차가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중에 JD 파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죠. 이 JD 파워가 올해 신차 품질 조사를 했는데 1위를 했어. 1위를. 기아가? 그럼요. 아니 BMW나 이런 데가 1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자동차 업체가요,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거는 단군 이래 처음이래. 그래요? 기아차는요, 전체 33개 중에서 83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는데, 놀라운 건요,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한 애가 그 유명한 포르쉐야. 아니 이거 못 믿겠는데? 기아가 포르쉐를 이겼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맏형인 현대차는 포르쉐에 이어서 3위를 했다는 거야. 오호, 이거 놀라운데요? 대단하죠? 이번 조사는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팔린 신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팔린 신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눈치챘어요. 네. 미국에서 팔리는 차만 성능이 좋은 거군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또 바로 전해드릴게요. 한국 GM의 중형 세단이죠, 말리부. 요즘 없어서 못 팝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말리부 받는 데만 5개월 걸린 사람도 있다는데? 예. 비결은 간단합니다. 소나타보다 상품성이 좋아. 그거 딱 하나입니다. 뭐 더 필요도 없어요. 소나타보다 상품성이 좋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미에서 판매되는 말리부와 한국에서 팔리는 말리부가 다르다는 거야. 잠깐만, 말리부는 현대기아차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짓을 한다고요? 뭐가 다르냐? 일단 에어백이 다릅니다. 아하. 북미에 들어가는 에어백은요, 4세대 어드밴스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4세대가 뭐냐? 그 전에 한국에는 그럼 몇 세대가 들어갔길래 그러느냐?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4세대라며. 그러면 3세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2세대를 건너뛰었어요. 이야, 이건 너무했는데? 그것도 뒤로 백투더 퓨처인가? 그리고요, 북미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아이신, 이 아이신이라는 곳에서 만든 8단 변속기입니다. 근데 국산 말리부에는 6단 보령 미션이 들어가 있어. 잠깐만, 아이씨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령하니까 이게 확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 머드팩 생각나고 막 그래. 자동차랑 안 어울려. 제가 간만에 방송 중에 빵 터졌는데 이 PD님은 차를 잘 모르시는데 이 잘 모르시는 분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 보령 지역을 전혀 폄하하는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이상해. 보령이랑 자동차랑은 너무 안 어울려. 예, 아이씨는 이제 글로벌 변속기 메이커고요. 보령 미션은 보령의 GM 공장에서 만든 미션이라고 해서 보령 미션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적이 다르죠? 게다가 북미는 8단, 국산은 6단이에요. 자, 그러면 에어백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세대는 에어백이 빵 터질 때 몸무게 그리고 압력, 심지어 이 4세대는요 탑승자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시트에도 가운데 정확히 앉아서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서리 쪽에 걸터 앉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누워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엉덩이가 이 시트에 동서남북, 그죠?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터트려 준다는 거야. 그거에 맞게 맞춤형으로 터진다. 그렇죠. 터질 때 이 압력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몸무게에 맞춰서 안전하겠죠. 근데 2세대는 1세대의 단점이 수정이 된 거예요. 1세대의 단점은 누가 앉더라도 그냥 빵! 똑같은 속도와 압력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가 여기 탔다가 너무 이게 세게 터지니까 화상을 입은 거야. 저 외신에서 어린이가 죽는 경우도 봤어요. 예. 목이 부러져서. 예. 순간적으로 빵 터지기 때문에 그 순간 충격이요 돌에 맞는 것과도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압력, 이 파워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딥파워드, 2세대는 딥파워드 에어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세대 쓰고 싶겠어요? 4세대가 있는데?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자, 그리고 8단, 6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희가 카백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4층 높이의 건물로 계단을 걸어서 갑니다. 4층. 예를 들어서 4층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8단이라 하면 이 계단이 8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6단은 6개야. 그러면 계단이 8단이 2개가 많죠. 그럼 올라갈 때 아무래도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높이를 가는데 훨씬 더 계단 숫자가 많으면 올라가는데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이 단수가 높을수록 변속을 할 때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덜컹 하는 충격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내구성이라든지 연비라든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국산 말리부는 에어백도 그렇고 변속기도 그렇고 안 좋은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게 정상이에요? 국산, 북미용 차별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한국 소비자는 호갱이냐? 호구로 하냐? 근데 의외로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현대차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데 오히려 한국 GM이 더 난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또는 현대차는 에어백도 하물며 안 터지잖아. 2세대라도 2세대 딥파워드 에어백이더라도 잘 터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 기아차가 자국민을 확실하게 차별을 하는데 외국 회사는 당연히 따라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리콜 요구가 나왔었을 때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리콜해 주잖아. 그렇죠. 이케아 같은 경우도 옷장이 있는데 아기들이 이걸 막 올라타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그 옷장 밑에 문을 열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확 넘어져가지고 애를 완전히 덮치더라고요. 예. 나 그거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좀 크긴 했지만 절대 옷장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북미에서는 리콜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을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관련 법규가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현대차가 항상 내수용, 수출용 왜 품질이 다르냐 따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국내 안전법규를 충실하게 우리는 지켰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국내 안전법규는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보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도는 기아차가 1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초기 품질 조사에서 1위를 했다. 이 초기 품질이 뭐냐면요. IQS, Initial Quality Study. 그래서 차를 사고 나서 3년간의 품질을 말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초기 품질보다는 내구 품질이에요. 내구 품질. 즉 보통의 제조사가 개런티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정말 진검승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구 품질 조사 VDS라고 하는데요. Vehicle Dependability Study. 3년이 지나고 나서의 품질 조사. 이거는 과연 그러면 기아와 현대가 몇일까? 2016년 JD 파워 똑같은 기준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현대차는 22, 기아차는 18. 아니 1위에서 18위, 20위까지 떨어져요? 1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렉서스입니다. 아하. 렉서스는 5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대로 하면 미국에서 현대나 기아차를 사더라도 3년 동안만 몰아야 되겠네. 3년 후에는 이거 다 갖다 팔아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박 PD가 현대에 미워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또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내구 품질 평균치를 제가 살펴봤어요. 평균 점수를 봤더니 152점이더라고요. 평균이. 근데 이 내구 품질은요. 점수가 낮을수록 성적이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152점이 평균이었는데 렉서스가 95점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158점. 기아차는 153점. 아니 평균보다 다 높네. 둘 다 평균보다 점수가 높죠. 근데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이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평균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구성에서. 자, 그러면 다시 말리부와 이 내구성 얘기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리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GM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내 법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북미 법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북미는요. 차를 팔 때 반드시 4세대 에어백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4세대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북미 법규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돼 있을까? 자국민을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2세대, 1세대 에어백 터져서 오히려 에어백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세대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어백 맞고 죽어도 된다는 얘기네. 이거 어떻게 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국내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왜 법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과연 누가 이렇게 느슨한 법을 만들도록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가동을 했을까? 누구겠어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증거 있냐? 박 PD 자꾸 현대차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데 증거 있어? 증거가 그동안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증거가 또 나왔어요. 투싼 아시죠? 네. 현대 투싼이 북미용에 보니까 범퍼 빔이라는 게 아주 꼼꼼한 게 장착이 돼 있었어요. 범퍼 빔이 뭐냐? 차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 범퍼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범퍼에요 빔이 있습니다. 빔. 이 빔이라 하면
아주 고강도의 튼튼함을 지닌 강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범퍼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북미 수출용을 투싼을 뜯어봤더니요. 이 범퍼빔이 조수석, 운전석까지 꼼꼼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내수용을 봤더니 운전석은 물론이고요. 조수석에 이 범퍼빔이 없는 거야. 그러면 범퍼빔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중앙에만 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양팔 벌려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차렷 자세로 돼 있는 거야. 빔이 양팔 벌려가 돼야 운전석과 조수석 승객이 보호가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빔이 조수석과 운전석에 있고 없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차가요 정중앙으로 뭔가를 들이받았을 때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정 가운데를 들이받을까요? 보통 그렇게 안 되죠. 핸들을 돌리게 돼 있잖아요.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조수석에 이 범퍼빔이 깔려 있더라면은 아무래도 상해를 덜 입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던 차가 운전석 쪽을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는 나의 운전석 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이 빔이 운전석까지 펼쳐져 있으면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근데 내수용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국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겠네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탑승자 사망사고의 25%가요. 국소부위 충돌로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이 국소부위 충돌이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정강이, 허벅지 이런 데 뼈가 부러지면서 사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턱뼈라든지 주로 어린아이들이 조수석에 앉았을 때 정강이, 허벅지, 턱뼈가 부러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출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다출혈. 근데 이 빔이 있었더라면 이 어린이들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북미의 어린이들은 살 수 있지만 냉엄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의 어린이들은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전체 빔을 넣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엔 그런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빔을 넣으면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차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경쟁에 불리해져요? 안 넣겠죠. 아니 현대차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런 건 법 어겨도 되는데 말이야. 법에서는 안 넣어도 되지만 이건 어겨가지고 다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법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현대차도 모든 현대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맞춰서 최저임금만 줘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국민 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해서 충분히 이 범퍼빔 양쪽에다가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차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겠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 굳이 자기네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대. 왜냐? 너무 상식이 돼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경쟁 입찰을 붙일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쪽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얘네도 제조사기 때문에 최저 가격을 부르는 쪽을 선택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라, 마른 수건을 짜고 짜라. 그런데 인건비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이걸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품질과 직관되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범퍼빔 이런 거 2개 들어갈 거 하나만 넣고 아예 다 빼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값을 이렇게 싸게 매기니. 자, 근데 다행히도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의장 이분이요. 입법을 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 이거와 다른 사양의 차량을 해외 안전평가 결과 이거 국내 광고하지 마.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 같은 JD 파워 결과 국내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얘기군요. 이거는 미국 차인데 왜 자꾸 미국 차를 마치 내수차에도 똑같은 퀄리티가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오해할 수 있다. 말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백, 변속기 북미랑 다른 거 쓰면서 그거를 마치 국산도 북미인 것처럼 광고하지 마라.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런 법을 대표 발의를 하셨대요. 이거 진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어제 최저임금법 얘기하면서 최고임금법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자동차에서도 최고 품질법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팔고 있는 각 나라의 품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무조건 다 맞추게. 미국에서 파는 차가 가장 좋으면 국내법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품질에 똑같이 만들게.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참 이 미국 소비자의 목숨값, 한국 소비자의 목숨값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 소식 접하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오늘 별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 듣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토플러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필독서 쓰신 분이잖아요. 제3의 물결 같은 거.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었고요. 또 미래의 충격, 권력 이동 뭐 이런 10여 권의 저서를 내셔가지고 국내에서도 이 책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들은 무조건 읽어야 됐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통찰을 우리들한테 주셨던 분인데 특히 토플러는요. 한국을 사랑한 미래학자 이렇게 불렸던 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관계가 상당히 깊어요. 토플러는요.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서를 전달했대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이 보고서에서 토플러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국이 19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겪은 이유는 9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한국이 산업화 시대 경제 발전 모델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산업화 시대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지식 기반 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셨거든요. 그 토플러가 남기신 제3의 물결이나 권력이동, 미래의 충격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충고를 하셨던 거죠. 게다가 토플러는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벌써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예. 일본은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 경제로 이전해 가는 도중에 멈춰버렸다.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이 두 가지 강력한 추진력을 융합시켜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창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셨대요. 한국에 대해서 진짜 이런 통찰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한국의 교육체계는 반복 작업하에 굴뚝 경제에 기초를 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점점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한 간호사나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이런 수백만 명의 잠재 교사들을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인터넷 교육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교육 체계로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 무려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야,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군요.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 거죠. 토플러가 이때 얘기했던 충고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비슷하게 좀 쫓아가셨는데 현재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는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소중한 충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서 교훈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